건강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잠그더니 당신은 3년 동안 독살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딱 증거가 충분해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올해 38살입니다.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는 15년이 되었죠. 남들의 눈에는 저희 둘이 영락없이 모범부부로 비쳤을 겁니다. 민준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수입이 안정적이었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맡아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집에는 중학생 아들 오진이도 있는데 공부도 알아서 잘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살고 있으니 사실 저에게는 어떤 근심거리도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년 사이 몸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니었는데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었죠. 가끔은 밥을 먹다가도 울렁거리고 어쩌다 한 번씩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쁘고 갱년기가 일찍 찾아와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도 늘 저보고 별것 아닌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정 걱정되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어 제 몸도 검사해보고 괜한 걱정은 그만두자고 생각했죠. 검진 당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쳤고 의사 선생님은 예비 결과를 보시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연락 주겠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만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역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거로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오후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박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료실로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무슨 문제라도 발견된 건가 싶었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까지 한 후에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평소 제가 만나던 온화한 의사 선생님들과는 사뭇 달랐죠.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문을 닫고 잠가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잠그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하는데 문까지 잠가야 한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이해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쇠를 돌렸죠. 제가 자리에 앉자 박 의사 선생님은 서랍에서 제 건강검진 보고서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린 채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엄숙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항목이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미량 원소 수치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검사실에 추가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고서를 집어들었지만 온통 전문 용어뿐이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초조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박 의사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 몸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박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병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독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을 보면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뭐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박 의사 선생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독살이라니요? 누가 저를 독살해요? 저는 누구와도 원한 살 일이 없는데요.
박 의사 선생님은 검사 보고서를 다시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검사 보고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 몸속에 만성 독소가 장기간 축적되어 이미 장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지체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둘째,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둘째,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온통 새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고개를 들어 박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가 충분해졌네요. 박 의사 선생님은 녹음기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는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었죠. 오늘 병원에 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기를 일부러 챙겨왔는데 이렇게 실제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가리키며 목소리마저 떨리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처음부터 준비하고 온 겁니까?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도로 넣고 두 손을 탁자 위에 깍지 낀 채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딱히 처음부터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반년 동안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 계속 의아했으니까요. 오늘 오기 전에 혹시라도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녹음해 두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린 채 다시 제 건강검진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만성 독소는 처음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피로나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심코 넘어가죠. 그러다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장기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년간 혹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준비해준 음식을 자주 먹거나 항상 마시던 특정 음료가 있었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고 순식간에 남편 민준 씨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매일 아침 마시던 두유는 늘 그가 미리 갈아두었던 것이었고 밤에 자기 전 마시는 우유도 그가 따뜻하게 데워 제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먹던 비타민제까지도 그가 정기적으로 사화제 때 챙겨 먹으라고 일러주었죠. 예전에는 그가 자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 민준 씨가 매일 아침 식사와 자기 전 우유, 그리고 비타민제까지 챙겨줬는데 혹시 박 의사 선생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독소는 액체에 쉽게 녹거나 알약 속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먼저 그 음식들이나 약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가능하면 조금씩 몰래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 기관에 가져가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가 준비해주는 어떤 것도 다시는 드시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에 나설 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이야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도 황급히 끊어버렸죠. 왜냐하면 서연이도 지난 반년 동안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직접 만든 과자나 수제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며 많이 먹으라고 했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의사 선생님이 말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준비해준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니 서연이도 다른 사람이도 결국 다른 사람이다.
저는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닫고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량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악인을 그냥 두어서도 안 되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저는 최근 반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두유를 마시는데 맛이 좀 이상하고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에게 콩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물었죠. 그는 그때 웃으며 아마도 그럴 거야. 이번 콩 품종이 좀 달라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내 좋으라고 호두를 특별히 넣어줬다고도 했죠. 저는 그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다 마셔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서연이가 가져다 준 수제 잼을 먹는데 약간 쓴맛이 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설탕을 덜 넣었나 봐. 다음엔 설탕 더 많이 넣을 테니 싫어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쓴맛이 혹시 독소의 맛은 아니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회사에 갔다고 해서 집에 없었습니다. 아들 우진이도 학교에 있었으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안에 그가 아침에 마시다 남긴 두유와 찬장 안에 서연이가 지난번에 가져다 준 수제잼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깨끗한 작은 유리병 2개를 찾아 각각 두유와 잼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또 밀봉 지퍼백을 찾아 그가 사준 비타민제 몇 알을 찾아 그거 미봉 지퍼백을 찾아 그가 사준 비타민제 몇 암인제. 오후에 출근할 때 이 샘플들을 박 의사 선생님이 말한 전문 검사 기관에 가져가서 독소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볼 기회를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독소가 있다면 저는 저 자신과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만 했습니다. 샘플들을 잘 숨겨놓은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아들 우진이는 우리 둘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우진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마음속에 가시가 박힌 듯 아프고 싸늘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민준 씨의 변화를 자세히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회사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략 3년 전부터였던가요. 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가끔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면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귀찮다는 듯 제가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회사 사장이니 스트레스도 많고 접대할 일도 많을 테니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많은 일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매달 월급을 저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는데 지난 2년간은 회사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며 단 한 번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을 물으면 그는 늘 얼버무리며 제가 모르는 일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의심스러웠던 것은 작년에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돈을 부탁하자 그는 며칠을 미적거리다 겨우 2천만 원을 내놓으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저는 분명 그가 새 차에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를 달았고 시어머니에게는 값비싼 옷 팔찌를 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가 자금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희 엄마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다시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저는 그를 친자매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는 제 들러리였고, 아들 우진이를 낳았을 때는 저보다 더 긴장하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늘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항상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그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올 때마다 민준 씨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죠. 한편으로는 회사 사업이 어떻냐고 묻고, 한편으로는 그가 점점 더 유능해진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늘 제 앞에서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한 것은 저희 복이라고, 그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가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들이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에게 요즘 계속 피곤하다고 말하자 그는 재빨리 여자들은 네 나이쯤 되면 다 그래. 자기가 아는 한의사가 있는데 몸을 다스리는 약을 지어줄 수 있다면서 괜히 병원에 가서 검사받느라 돈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말을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병원에 가서 문제가 발견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와의 채팅 기록과 민준 씨의 최근 통화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연이와 민준 씨의 통화 횟수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7, 8통씩 통화하기도 했고, 대부분 제가 집에 없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물으면 둘 다 그냥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최근 남편의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민준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중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듯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밀고 들어왔고,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 안 갔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보고서를 받아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별 문제 없다고 해서 먼저 집에 왔어. 오후에 다시 출근할 거야. 그가 다가와 제 옆에 앉더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얼굴에 미소도 희미해지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참, 당신이 아침에 갈아준 두유 내가 다 못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뒀어. 배고프면 데워 마셔. 저는 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밖에서 이미 먹었어. 참, 나 오후에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아마 내일쯤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나를 피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걸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침실로 가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둔 샘플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가 되었든 서연이가 되었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나를 해쳤다면, 나는 결코 그들이 정말로 나를 해쳤다면, 민준 씨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설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현관문에 쏠려 있었죠.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잠기는 것을 듣고 나서야 저는 손에 든 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침실 문으로 가서 그가 정말로 떠났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증거를 찾을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평소 사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문을 늘 잠가두었고 열쇠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왜 늘 사제 문을 잠그냐고 물었을 때 그는 회사 중요 서류가 들어있어 잃어버릴까봐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거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열쇠 꾸러미를 이곳에 두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마침내 가장 아래 서랍에서 그 열쇠 꾸러미를 찾았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서재문에 대어보았고 5번째 열쇠를 시도했을 때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아주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몇몇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회사 계약서와 보고서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책장을 뒤졌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이 만성 독소가 알약 형태일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가 약을 책 속에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책을 한 권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책에는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고 어떤 책에는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책장의 절반 이상을 뒤졌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초조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 옆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수납장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매립된 형태였고 벽 색깔과 비슷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수납장 문을 당겨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그 열쇠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던 작은 열쇠를 사용했을 때 수납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납장 안의 공간은 넓지 않았고 그 안에는 검은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서둘러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보니 그 안에는 여러 병의 알약과 몇 개의 작은 비닐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약 한 병을 집어 살펴보았지만 라벨에는 온통 영어만 쓰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집어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의 샘플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가루들이 두유나 잼 속의 독소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에서 깨끗한 작은 밀봉 지퍼백 2개를 꺼내 각각 알약 가루와 그 하얀색 가루를 조금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밀봉 지퍼백들을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이어서 저는 검은색 상자를 수납장 안에 다시 넣고 수납장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의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 뒤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가 막 서재를 나서려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보니 아들 우진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진이가 학교에서 좀 불편해해서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저는 서둘러 서재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저는 아들도 혹시 독살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쨌든 우진이도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으니까요. 만약 민준 씨가 아들마저도 해치려 했다면 그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아들 우진이가 담임 선생님의 교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약간 창백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우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먹고 나서부터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황급히 담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오진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었나요? 다른 친구들도 불편해하는 아이는 없었나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에는 밥이랑 제육볶음, 그리고 채소볶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오진이만 불편하다고 하네요. 제가 따뜻한 물도 좀 마시게 하고 잠시 쉬게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진이는 평소에 몸이 튼튼해서 좀처럼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불편하다고 하니 혹시 민준 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서둘러 오진이를 데리고 병원 소아과로 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오진이가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고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소화제 몇 알을 처방해주며 집에 가서 식단에 주의하면 된다고 했죠.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 샘플들을 최대한 빨리 검사해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어떤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집에 일이 생겨 오후에는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서 오진이를 침실에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가방 속에 샘플을 들고 박 의사 선생님이 말한 전문 검사 기관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저는 용감하게 맞서야만 했습니다. 오진이를 안고 막 아파트 현관 아래로 내려섰을 때 민준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내일이나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지? 저는 서둘러 오진이를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은 아주 가볍게, 마음속으로는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골몰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또리에는 이미 여러 개의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죠. 저와 오진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가 서둘러 담배를 껐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오진이는 좀 어때? 저는 오진이를 제 뒤로 당겨 세우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그냥 소화불량이래. 당신은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왜 오늘 돌아왔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당신들 옆에 빨리 있어주고 싶어서 왔어. 참, 당신 오후에 회사 안 가고 집에서 뭐 했어? 제 심장이 덜컥했지만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집에서 오진이랑 쉬고 집안일 좀 정리했어.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집안일 정리? 당신 설마 내 서재에 들어갔었어?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 서재에 안 갔어. 당신이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가 비웃음을 흘리며 저를 서재 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안 갔다고? 그럼 설명해봐. 서재 서랍 속 서류들이 왜 움직였지? 그리고 그 메리평 수납장 말이야. 내가 떠나기 전에 분명 잠가두었는데 가서 보니 자물쇠에 새로운 긁힌 자국이 있었어. 당신이 건드리지 않았다면 누가 건드린 거지? 그에게 끌려가다 비틀거렸고 손목은 불에 대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마음속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물건 좀 찾으러 들어간 건데 뭐가 문제야? 여기는 내 집인데 내가 서재에도 못 들어가. 물건을 찾아? 그가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제 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물건을 찾았다는 거야?
내가 숨겨둔 약을 찾은 거 아니야? 당신, 설마 오래전부터 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바닥에 앉아 그의 험악한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차갑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원래 그는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이번에 일찍 돌아온 것은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몸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건강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내가 3년 동안 독살당해왔다고 했어. 말해봐. 당신이 한 짓이지.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했어.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당신, 의사가 하는 헛소리 듣지 마. 분명 그가 착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독살해?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남편?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가방에서 샘플이 든 밀봉 지퍼백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나를 아내로 생각했다면 매일 나에게 무언가를 넣은 두유를 마시게 하지 않았을 거야. 문제 있는 비타민제를 먹게 하지도 않았겠지. 나는 이미 이 샘플들을 검사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이 발뺌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가 제 손에 들린 밀봉 지퍼백을 보자마자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거 나에게 줘. 당신 이 가정을 파괴하지 마. 저는 서둘러 밀봉 지퍼백을 등 뒤로 숨기고 침실 쪽으로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다가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가 제 뒤를 쫓아오며 입으로 외쳤습니다. 제가 독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부 서연이가 시킨 거예요. 그가 저보고 당신을 독살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병들면 저랑 이혼할 거고 자기가 저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한순간 어리석어서 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랑 서연이 우리 반년 전부터 사귀었어. 그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당신과 이혼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까봐 내가 두려워하자 그가 그 약들을 나에게 주면서 당신이 천천히 병들면 그때 가서 당신이 먼저 나에게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했어. 나도 그에게 속은 거야. 나는 당신을 고의로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저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귀고 있었고 심지어 공모하여 저를 해치려 했다니.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가 또 무언가 말하려 하자 저는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물컵은 그의 발치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섰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뛰쳐나와 제 다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빠가 엄마 괴롭혔어? 내가 엄마 지켜줄게. 저는 우진이를 안고 마음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검사 보고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우진이를 안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진이는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어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화나게 안 할게. 슬퍼하지 마. 우진이의 의젓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쓰라렸고 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우진이를 재워 이불을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물컵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김 변호사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줄곧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이혼과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정직하고 일 처리도 믿음직스러웠죠. 예전에 동창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외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맞습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휴대폰을 쥔 제 손은 약간 떨렸고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상담할 게 있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김 변호사님은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경위를 그에게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제가 3년 동안 독살 다녀왔다고 말한 것부터 남편과 친구 서연이를 의심하게 된 경위,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찾아낸 것, 마지막으로 남편이 서연이와 사귀고 있었고 서연이가 자신에게 독살을 시켰다고 인정한 일까지 모든 것을 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 사건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미 고의적인 독살이 관련된 형사 사건입니다. 지금 지은 씨 손에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독살당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있고요. 집에서 찾은 의심스러운 약물 샘플들도 이미 검사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민준 씨가 방금 인정한 말들은 제가 녹음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김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검사 보고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민준 씨가 방금 한 말들은 녹음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그가 다시 인정하거나 다른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당신들을 해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할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검사 보고서가 나와 증거가 더 충분해진 후에 신고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민준 씨나 친구 서연이를 단독으로 만나지 마세요. 만약 그들이 연락해 오더라도 충돌을 피하고 당신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의심스러운 물건들이나 민준 씨의 서재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현장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김 변호사님의 말을 명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검사 보고서는 대략 얼마나 걸려야 나오나요? 민준 씨와 서연이가 무슨 짓을 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김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전문 검사는 3일에서 5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은 최대한 안전한 곳에 머무르세요. 가능하다면 아이도 민준 씨와 단독으로 두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조언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반드시 버텨낼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나를 해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오랜만에 이야기하네. 요즘 어떻게 지내? 내일 시간 있어? 우리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나를 떠보려는 걸까? 아니면 계속 나를 속이려는 걸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바빠. 오진이도 돌봐야 해서 시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바빠? 아무리 바빠도 쉬어야지. 민준 씨랑 요즘 좀 다툰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무슨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제 마음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일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나 할 일 있으니 먼저 끊을게.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서연이가 분명 무언가를 눈치채고 나에게 전화해서 떠보려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약점을 보여서는 검사 보고서가 나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그들이 도망칠 곳 없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서연이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와 민준 씨가 무슨 짓을 꾸밀까봐 걱정되었죠. 다행히 다음 사흘 동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서연이도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마침내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으니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오진이를 저희 엄마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최근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며칠만 오진이를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진이를 안심시키고 저는 곧바로 검사기관으로 가서 보고서를 찾았고 이어서 김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보고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은 씨가 가져온 두유, 잼, 그리고 비타민제에서 모두 동일한 만성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은 씨 몸에서 검출된 독소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찾은 그 가루들도 모두 동일한 물질입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고 보고서를 쥔 손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격분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합시다. 그리고 민준 씨와 서연이를 불러내어 대질신문을 시켜 경찰 앞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게 합시다. 우리는 먼저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우리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을 우리와 함께 민준 씨와 서연이를 만나러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는 다른 휴대폰 번호로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봤다며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알았다는 답장을 보내왔고 심지어 웃는 이모티콘까지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보자 제 마음속은 역겨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는 손님인 척했습니다. 대략 30분쯤 지났을까 민준 씨와 서연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매우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서연이는 일부러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자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더러 왜 오라고 한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저는 검사 보고서를 탁자 위에 던지며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직접 봐. 검사 보고서가 나왔어. 두유, 젠, 비타민제 모두 독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당신 서재에 있던 그 가루들도 전부 독이었어. 더 이상 할 말 있어? 민준 씨는 보고서를 집어들었고 읽을수록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으며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도 가까이 다가가 한눈에 보고는 얼굴색이 변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지은아, 함부로 짓거리지 마. 이 보고서 가짜일 수도 있어. 네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사람 시켜 만든 거 아니야. 우리를 모함한다고?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이 제가 3년 동안 독살당해왔다고 말한 내용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의 녹음이야. 아직도 발뺌할 생각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당신이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내가 비록 끊었지만 통화 기록은 이미 경찰에 넘겼어. 경찰이 조사하면 너희 둘의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너희가 함께였다는 증거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보고서를 탁자 위에 던지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즉시 다가와 그를 막아섰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찰입니다. 현재 당신들을 고의적인 독살 혐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준 씨는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렸고 털썩 소리와 함께 의자에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독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부 서연이가 시킨 거예요. 그가 저보고 당신을 독살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병들면 저랑 이혼할 거고 자기가 저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한순간 어리석어서 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는 그 말을 듣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민준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 네가 나랑 함께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미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네가 나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어.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야? 네가 그들 둘은 카페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들 둘을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다투십시오.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하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 둘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들의 계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도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휴지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은 이미 잡혔습니다. 당신과 우진이는 이제부터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당신에게 가장 큰 권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악몽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잘 살아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경찰이 민준 씨와 서연이를 데려간 후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남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고 검사 보고서, 의사 선생님의 녹음 파일, 그들 둘의 통화 기록, 그리고 카페의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서연이가 독소를 구매한 거래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민준 씨와 서연이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청은 그들을 고의적인 독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민준 씨는 여전히 가련한 표정으로 자신이 서연이에게 속았고
한순간 어리석었다며 판사에게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변론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채택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최후의 법정에서 선고했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이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독살했으며 그 기간이 3년에 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유죄가 성립된다고 말입니다. 민준 씨에게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연이는 독소의 공급자이자 주모자로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결과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상상했던 격분이나 증오는 없었고 마치 3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큰 바위를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주 공정합니다. 그들도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과거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당신에게 가장 큰 권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몽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잘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잘 살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민준 씨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산 분할에서는 법률이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의 집 재산 목록을 정리해 주셨는데 집, 차, 예금, 그리고 그의 회사 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가 재산 문제로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는 교도소에서 이혼 합의서에 사면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재산을 저와 우진이에게 주겠다고 동의했죠. 집은 저에게, 차도 저에게, 예금의 80%는 제가 갖게 되었고 회사 지분도 오진이에게 양도되어 오진이가 성인이 된 후에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가 진심으로 후회했거나 저희 모자에게 미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는 아주 순조롭게 처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저희 엄마 집으로 가서 오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오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뻐하며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모랑 아빠가 잘못해서 경찰 아저씨들이 데려갔는데 우리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 안 봐도 되는 거죠? 저는 오진이를 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 안 봐도 돼. 엄마가 늘 오진이 옆에 있을 거야.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오진이는 어렴풋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원래 집에서 사는 거야? 내 작은 방이 보고 싶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도 사줄게. 오진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오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오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집안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이의 물건들을 모두 싸서 버렸고 새 커튼과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거실에는 몇 개의 녹색 식물 화분도 놓았습니다. 집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한 듯 보였고 마치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재검진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몸속 독소가 이미 천천히 배출되고 있으며 잘 관리하면 얼마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며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요가 학원에도 등록하여 몸은 나날이 좋아졌고 정신도 점점 더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저는 자세를 재정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집안일 때문에 신경이 분산되었죠.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어졌으니 모든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상사에게 칭찬까지 받았는데 최근 제가 크게 발전했다며 승진을 시켜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우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끔은 우진이와 함께 엄마를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제 모습을 보시고는 아주 기뻐하시며 말했습니다. 네가 잘 지내는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그 슬픈 일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렴. 저는 웃으며 엄마에게 약속했고 마음속으로도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잘 살고 우진이와 엄마를 잘 보살피며 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저를 걱정해준 사람들에게도 보답할 것이라고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남에게 의존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며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지만 오진이와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좋지 않았던 과거는 마치 악몽과 같았습니다. 깨어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악몽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